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2월 14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매주 일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생방송을 추석 특집, 그리고 또 추석을 맞이하여 아주 멀리서 귀한 분이 오셨길래 그분을 모시고 싶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시냐 궁금하시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코트 디부아르라는 혹시 나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그 이름을 불어로 이야기해서 코트 디부아르인가요? 맞습니다. 코트 디부아르에 있는 아비장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계시는 황희영 교수님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모시고 긴급 아프리카에서 한국학 을 가르친다는 것, 또 한국학 연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코트 디부아르라는 나라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하고 또 몇 년 전에 내전까지 겪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대학 교육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고, 그런 나라가 또 이 오랜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독립된 국가로서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뭐 나름대로 잘 사는 나라가 되려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대한민국 이런 발전 경험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황희영 교수님, 네, 인사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입고 나오신 옷이 네, 그쪽 이 전통 복장입니다. 전통 복장. 원래 이 무늬는 네, 그 중부의 중부 지역이죠. 바울레 부족의 전통 무늬예요. 네. 근데 이 스타일은 서부에 있는 야쿠바라고 하는 부족의 전통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럼 이 부족 족장들이 주로 이런 옷을 입고 딱 앉아서 손님 맞이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뭐 부족 족장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보통 사람들이, 아저씨들. 네. 뭐 그럼 학교에서 강의할 때 뭐 이 옷을 양복 입듯이 입고 그러지는 않죠. 한국하고 관계된 일을 할 때 가끔씩 입습니다. 그 나라의 전통 한국과 복장을. 코트디부아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때 가끔씩 이 옷을 입어요. 네. 그러면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황희영 교수이고요. 2015년에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객원 교수 사업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부터 계속 이제 그곳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좀 더 정정을 한다면 이제 아비장 대학교는 옛날 이름이에요. 코코디 아비장 대학교. 그래요? 2012년에 네. 개명을 해서 펠릭스 우프에 부아니 대학교로 이제 일단 명칭이 펠릭스 바뀌었는데, 우프에 부아니 좀 어렵죠. 예. 그래서 뭐 이름을 바꾼 이유는 있나요? 이름을 우리 초대 대통령이에요. 우후에 부아니 대학교의 그 이름은 초대 대통령인데 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내전이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언제 끝났나요? 내전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최초에 정정 불안이 있었던 거는 1999년 말에 처음에 쿠데타가 있었고
2002년에 다시 또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쟁이 있었어요. 내전이 그러면 있었습니다. 코트디부아르가 프랑스에서 독립을 하고 한국하고 수교를 한 거는 언제부터? 1961년입니다. 아, 61년. 그래서 2021년이 코트디부아르하고 한국하고의 외교 수교 60주년이 되는 상당히 해입니다. 독립은 오래 했네요. 네, 맞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일단 농업 국가입니다. 이게 아프리카라 그러면은 농사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에요. 아. 그런 점에서 코트디부아르는 서부 아프리카에서도 유독 땅이 비옥하고 농업이 잘 됩니다. 네, 다른 나라가 꼭 반드시 잘 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 잘 부합하는 나라다. 이 말이 선입관에는 되네요. 부합하지만 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부합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나라의 그렇죠. 선입관. 네. 뭐 그러면 코트디부아르가 상당히 농업적으로 이 발달된 나라다. 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예. 그 코트디부아르 국립대학인가요? 펠릭스 후에부아니 대학교 정식 명칭이죠. 아비장 대학교라고 뭐 편히 불러도 관계는 크게 없겠습니다. 네, 그럼 관계 별로 그러면 크게 아비장 없으면 대학교로 아비장 대학으로 합시다. 부르죠. 예, 아비장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한국학의 의미는 한국이 서부 아프리카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대부분은 한국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인이 코트디부아르가 프랑스 식민지니까 기본적인 교육은 다 불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이 공부 배경하고도 연결이 좀 연결이 되어 되겠네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랑스에서 하기로 해서 네. 불어를 할 수 있고 뭐 전공하셨어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제학을 했고요. 제도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러면 코트디부아르에 가서 경제학도 가르치시는군요. 그렇죠. 네. 첫 인연이 2009년, 2010년에 초청 강연을 갔을 때 아비장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빈곤 문제였어요. 빈곤 문제. 네, 빈곤 문제. 그래서 현재 서부 아프리카에서 한국학의 의미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나누는 그 공유 과정에 있습니다. 그 댓글 다시는 분이 코트디부아르 하면 디디에 드록바 맞습니다. 전쟁을 멈춘 사나이 그 이야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네. 9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첫 쿠데타가 있었어요. 쿠데타가 있었어요. 2000년을 내다보면서 쿠데타 바로 일주일 전에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쿠데타 성공했나요?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비극적으로 그 끝났다는 쿠데타를 거는- 일으킨 사람이 네. 정권을 장악했지만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암살을 당했어요. 그렇군요. 이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일단 죽게 뭐 되었어요. 내부의 권력 투쟁이었겠죠. 그럴 뭐. 수 있죠. 네.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중요한 국가예요. 서부 아프리카에는 대부분 불어권 국가이고 불어권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부에는 그 에코와스라고 서부 아프리카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경제 사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이고 그리고 사실은 서부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빈곤 문제, 네, 질병 뭐 문제, 거의 네, 맞습니다. 뼈가 앙상안에 있고 영양실조에 맞아요. 급합니다. 뭐 네, 네. 이 그거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요? 네, 대단히 도시화에 돼 있고. 유니세프에서는 상당히 섭섭해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은 그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사람들이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거는 유엔 구호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또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한국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어떤 이슈나 문제가 가장 큰 주된 관심이신가요? 경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네. 업그레이드한다. 좀 쉽게 설명을 좀 하는 더 무슨 쉽게 말이죠? 설명하면 한국은 과거에 농업 국가라고 우리가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렇죠. 산업화에 성공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농업 국가에 맞는 정책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62년, 63년 2년 동안 그건 한국 이야기인가요? 한국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계획을 실행을 하는데 농업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적용한 그 정책들이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농업 국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급히 전략 수정을 하는데 그게 64년도에 경공업 위주의 공업화 전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코트 디부아르도 지금 현재는 비교적 괜찮은 농업 국가의 모델로 가고 있는데 경공업 국가로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산업화를 추진했지만 산업화에 실패한 사례예요. 그래요? 이미 네. 실패했어요? 산업화에 실패했습니다. 국가에서 산업화가 진전이 되어야만 소득이 더 창출이 되는 어떤 선순환의 과정을 거치는데 농업만으로 그 살기는 힘들다. 고소득으로 중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에서 경공업으로 나아갈 거냐, 뭐 또 더 산업국가로 가려냐 하면 나름대로 자원이 있느냐 또는 네. 교육과 같은 그를 통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느냐 이런 그렇죠.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는 주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이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 국가로서 농업에 필요한 기술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재정이 충분하다면은 기계화를 한다든지 종자개량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힘을 쓰겠죠. 그런데 산업화를 하려면은 산업 기술이 축적이 돼야 되고 그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네, 그 진짜 어렵게 이야기한다고 지금 댓글에 막 달리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 산업화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또 묻는데요. 산업화 실패에 있어서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어요.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비장 대학에서 학생들을 길러낸다는데 이 코트 디부아르에서 사람을 길러낸다는 건 교육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트 디부아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어머니들이 다 자식 교육 잘 되라고 자기를 헌신하는 그 모델은 제가 봤어요. 네, 그런데요. 아프리카에서도 각 집안에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면서 애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 네. 교육열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육열이 높다고 해서 그 국가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좋은 인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대학 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에요.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 그리고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교육의 양과 질이 모두 다 부족해요. 좋은 인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기반이 너무 약하죠. 그러면 지금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이제 리더십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그러면 있는 지금 거죠. 댓글에 교육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육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육받을 사람은 넘칩니다.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만 훌륭한 학생들이 길러집니다. 대학 교육은 그러면 아비장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면 교사로서 또 교육을 더 시키는데 활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물론 아비장 대학교가 제일 좋은 대학교고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가 교사로서 헌신할 수도 있겠죠. 헌신할 수도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그 교육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내용에도 있지만은 그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방법론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주입식 교육, 아주 매우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어요. 부활로라고 그럽니다. 이게 발음 이제 그 현지 언어로 부활로를 한다 그러는데
마침 이제 불어로 물을 마신다라는 말을 이게 발음하고 똑같은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 막 받아 적고 시험 치고 홀랑 잊어먹고 하는 그 과정을 늘 반복해요. 그러면 그 코트디부아르 젊은 사람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어떤 것 같아요? 학위 때문입니다. 코트디부아르의 교육 문제나 한국의 교육 문제나 별로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 네. 식민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교육 모델이 식민지 교육 모델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뭐 딱히 대답을 하기 어렵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봤을 때 글쎄요. 그냥 본인 스스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뭐. 지금 실제로 이 나라 젊은이들이 뭐 학위 때문에 대학을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또는 어린 사람들에게 진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하고 상당히 지금 뭔가 상충되는 느낌이 네. 드는데 그거는 거기에 있는 지식인이나 교수들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황영 교수님이 거기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애들이 저희 경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경험이고 네. 기본적으로 대학 내에 교육학과가 없습니다. 교육 방법론과 학습법이나 교수법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밸런스 영향인가요? 아니면 미국이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점령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고민을 했던 것이 그 나라를 어떻게 미국의 교육 제도를 이식을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교육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시도를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를 설치하는 거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미국의 정책이기도 하고 뭐 그것이 식민 통치의 한 가지 방법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프랑스 식민지로 있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차원으로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라는 식민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행정 업무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필요했고 그 사람들의 교육조차도 전반적인 지식 체계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글을 쓸 수 있는 정도로 문법 틀리지 않고 글자 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틀리지 않고 문법에 잘 맞는 정도로 그런 정도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걸로 한정시켰어요. 그런 나라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한국학 프로그램은 그런 점에서 처음에 시작은 경제개발 경험의 공유 그걸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대상을 나눴죠. 첫 번째는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 교육시키는 걸로.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두 번째는 현지에 있는 정부 의사결정자들이나 그다음에 기업가들을 만나서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경험했던 것을 좀 더 같이 공유하는 것. 어차피 한국의 발전 모델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모델을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 글을 잘 읽고 분석하고 글을 또 쓸 수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어라든지 국제화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언어로서의 영어를 습득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같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과목만 예를 들면은 네. 한국경제발전사 이런 한국경제발전사 네. 그다음에 네. 경제정책 형성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 보았던가 그다음에 한국의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아 그래요? 한국의 네.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한국 이야기하세요? 기업 경영 형태는 네.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나 그다음에 생산관리나 인사관리나 이런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그 종신고용이나 연공서열과 같은 일본식 모델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이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식의 어떤 뭐랄까 적자 생존하는 그런 일종의 다른 기업 문화로 좀 바뀌게 되었지만 그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어떤 기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냐 알고 싶은데 네. 뭐 과거에는 일본식의 종신 고용 제도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다가 요즘에는 미국식의 효율성을 추구해서 단기적으로 고용하는 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러면 일본식으로 종신 고용해야지 더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놓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잘못 대답했다는 느낌이 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달았네요. 기술 혁신. 우린 재벌 중심 경제 발전 아니에요. 국가 주도형. 어. 그러면 코트디부아르도 국가 주도형 재벌 경제 체제로 가면 한국만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경험한 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건데.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다. 네. 왜요? 우리 경험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상대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닙니다. 다시 너무 또 어려웠군요. 보니까 얼굴 표정을 보아니 제가 너무 어렵게 괜찮아. 그러면 대학에 어떤 과가 가장 인기 있는 과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법대하고 그다음에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다음에 의과대학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그거 네. 배워두면 기술로 먹고 살 수 네. 있고 뜯어먹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그런데 실제로 그 과를 넣으면 그 나라에서 먹고 사는 건 좀 괜찮아요?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어느 과 출신이든 취업하기는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대한민국도 네. 1960년대에는 대학 나와가지고 뭐 실업자 되는 거는 마찬가지였는데 네. 실업률이 높다는 건 몇 프로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자의 정부 발표는 예를 네. 들어서 한 25%좀 되는데 네. 실제는 한 65% 정도, 70% 정도까지가 실업자입니다. 그럼 아비장 대학 졸업해도 직장 못 구하는 못 사람이 구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반 정도 된다. 반도 더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웬만큼 네. 먹고 살 만큼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뭐 유럽으로 간다든지 미국을 간다든지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요? 네. 여권 받으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권은 만들기는 쉬운데 비자 받기가 어렵고. 아, 비자. 네, 비자를 받기가 어렵고. 유럽에 비자를 안 줘요? 어렵습니다. 주국이라고 하는 네. 식민 종주는 불란서 못 가요? 못 갑니다. 아, 진짜? 네, 유감스럽게도. 와. 일단 돈도 없죠. 아, 그렇죠. 네. 비행기 값. 너무나도 빈곤하니까. 아, 그래요? 어느 정도로 빈곤한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학생들 중에 한 절반 정도, 이건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제가 늘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절반 정도 많으면 보통은 한 3분의 1 정도가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습니다. 진짜요? 네, 한 끼 먹는데 필요한 돈이 우리 돈으로 500원, 600원 정도인데 그래서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대학생들이 밥 먹는 거를 걱정하면서 지내야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근데 대학을 왜 다녀요? 목적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대학을 다니는 건 일단은 학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일단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표시죠. 아, 네, 취업을 할 때. 그래도 취업이 네.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네. 대학은 졸업해야 되지 않겠는가. 졸업장을 가져야만 그것을 뭐든지 할 수 있는 표시로 표시니까. 보는 거죠. 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오신 황영 교수님을 모시고 코트디부아르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이 아프리카 식민지 경험을 끝내고 산업화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60년을 거의 보낸 코트디부아르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또 그 상태를 우리가 만일 이 식민지를 거치고 근대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면 또 거기에서 바뀌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